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월요일에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5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7번째 촛불 집회가 있었고 다시 월요일입니다만은 좀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죠. 우선 이인재 전 의원이 저희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권 도전 의사를 처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관저 근무를 명받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종용 금융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고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안정이 돼 가는 듯한데 한편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 사퇴했고 집안 싸움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새누리당 사정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친박 해당 행위, 비박, 친박 팔적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가라고 지금 이건 뭐 이미 수위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서로 나가라고 하는 속내가 뭡니까 지금? 탄핵 정국 주도권 싸움, 친박 대 비박, 니가 가라 하와이. 자, 친박 팔적, 최순실의 남자들은 당을 떠나세요. 비박이 말하자 친박이 도대체 누가 누굴 청산한다고? 자, 친박 국민의 저항, 당에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지. 김무성, 유승민이 중대 해당 행위자 아닌가? 친박, 비박, 최순실 방패막이한 친박 나가라. 그리고 친박 모임, 반혁신, 반통합 노선을 국민이 납득하겠나? 가소롭고 뻔뻔하다. 유승민 등 비주류가 당대표를 나가라고? 참으로 가소롭고 뻔뻔스러운 사람들이다. 친박, 구당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정진석, 가결 전날 회동 때 20분간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용태, 남경필, 이건 대통령께서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셨다.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김용태, 남경필 탈당했죠. 적골 보기 싫어 진작 나와 신당 창당하기로 했죠.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새누리 곧 이혼할 거예요. 와, 서로 치부를 까발리는 극단적인 이혼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누가 먼저 짐을 쌀까요?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 친박 지도부의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그리고 친박 주동 세력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국민의 준엄한 촛불 민심을 우롱한 자 김진태 이상 8명은 즉각 당에서 떠나주길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는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후한 무치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하는 막장 정치의 장본인들입니다.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직책과 언행과 처신을 돌이켜보면 현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자 배반과 영민의 주인공들입니다. 뭐 동원 가능한 얘기 다 뭐 나오는 것 같아요, 송광호 부장님. 예, 이거 같이 당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네. 예, 그 발언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총선 때부터 정신적인 분당 상태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은 네. 지금은 저 정도 감정이 격화되면은 예. 서로 뭐 같이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게요. 예, 특히 뭐 무슨 뭐 살생부를 이야기하듯이 8명을 이야기하고 예. 또 전직 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뭐 배신과 배반의 아이콘 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에 뭐 일단은 그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네. 우선은 지금 친박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당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당 안에서 어쨌든 네.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뭐 비박 입장에서는 뭐 그 헌재가 이것을 인용할 거다 이렇게 믿고 서로 지금은 일단 기싸움에 들어간 상황이죠. 예.
그 뭐 황태현 평론가님 이거 언제 끝나요? 그러면? 이거요. 네. 꽤 가겠죠. 근데 저는 아니, 어쨌든 현재 결정 날 때까지 이러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현재 결정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그렇게 뭐하고 네. 난파선의 키 잡기라고 그랬어요. 키. 있잖아, 키. 나빠서는 키 놓고 빨리 어디로 가버리는 게 낫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보면 의원들 128명 의원들이 다 각자의 정치 생명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 다도 정치 그만두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다면서요. 뭐 565억인가 있다. 그건 재산이. 당의 자산도 있고 또 보면 네. 국고 보조금도 있고 등등등 네. 대략 한 1,000억 정도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박 입장에서는 아니야 고관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 네, 그거예요. 그리고 비대위 구성해도 우리 중심으로 비대위 구성하고 우리가 비대위 구성해서 네. 리모델링을 하던 재건축을 하던 재개발하던 아. 우리도 하면서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좋다 진골성골이라 치자. 예. 그러면 너희는 뭐냐 육두포면 되지 않느냐. 예. 그동안 박근혜 이번 4.13 총선에서 우리가 그러면 X 묻은 개라고 치자. 너희는 겨 묻은 개는 되지 않느냐. 예.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느냐. 라는 것이 아마 친박의 입장인 것 같고 하여튼 난파선에 조금 보물이 실려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고. 네가 내리라고. 그리고 아까 저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아까 누가 보면 이혼 얘기하던데요. 예. 이혼. 새누리 곧 이혼할 거예요. 정장선. 정장선 더불어민주당에. 의원이 이혼을 안 해봐서 그래요. 이혼하려면요. 대판 싸워야 됩니다. 죽기 살기. 이혼 앞둔 부부들 싸우는 거 보세요. 곧 보면 살인 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살인 날 것 같다니까요. 그 정도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근데 실제 거기에서 뭐가? 이혼에 이르러서 도장 찍고 네. 다음에 재산 분할하고 네. 양육권 정리하고 네. 그렇게 가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나머지 죽기 살기를 싸우다가 나중에 월급에 반짝은 몇 개씩 붙이고 상태에서 그래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애들 보고 이혼 안 살자. 한다고요? 애들 보고 살자. 야, 그 가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이거 그러니까 쪼개봐야. 빨리 결론을 내주세요. 이혼 안 한다고요? 결론은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 이혼으로 드라마틱하게. 간다고요? 이혼을 못 간다고요. 이혼은 못 간다는 얘기 같은. 전 이혼은 못 가요. 황장 소장 보기에는 저는- 못 가요 이혼? 저는 이혼 갈 거라 봅니다. 근데 지금 왜 저런가 하면요. 친박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습니다. 네. 더 떨어질 것도 없어요. 네. 갈 때까지 간 입장에서 네. 이제는 뭐 주변의 시선이나 네. 그다음에 뭐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 네. 이렇게 됐으니까 상대편을 향해서 배신, 패륜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판만 이걸 우리가 지키고 끝까지 버티자. 5%라도 지지를 갖다가 확보하면 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대선 가게 되면 짧게는 보면 여야 차이가 지금은 많이 날 것 같지만은 대선이 또 막상 진행되다 보면 근소해질 수도 있다. 네, 그럴 그러면 수는 이 있죠. 5%를 얹는 부분이 필요해서 예. 거기에서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사면 네.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또 훗날 네. 우리를 갖다가 전부 정계 은퇴시키려는데 지금 8인이니 뭐니 해가 순실의 남자라고 예, 그냥 갈 우리도 수는 또 없죠. 사는 수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냥 근데 갈 여기 수는 없죠. 비박도 문제가 있는 게요. 예.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뭘 개척해서 승부수를 건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하도 웰빙들이라가 네. 추운 데 가서 비닐하우스 집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가기는 싫고 집 좀 비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결국은 보따리를 쌀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표를 모실 수도 없고 예. 천막 당사로 참 힘든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차지원 교수 보시기에는요? 예, 뭐 원래 이런 그 상당한 싸움이 벌어지면 예. 원래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적장의 수급을 먼저 따와야 됩니다. 그럼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목, 적장의 목을. 목을 따오면 이제 그게 끝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 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을 원래 KY 체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 말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유출 배우로 지목된 사람이 두 사람 아닙니까? 그 KY 체제. 끝까지 KY. 예, 그렇죠. KY 체제가 결국 배신자라는 거죠. 이번에도 배신을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신자 낙인을 찍어서 네. 이 소위 말하는 비박계의 리더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네. 훼손하겠다는 거고요. 반대로 비박의 입장에서는 네. 망당자. 이게 뭡니까? 이 친박 오적이라는 말 들으면서 딱 떠오른 말, 얼사오적 말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얼사오적이 뭡니까? 이완용을 비롯한 이 매국자들 네. 이야기 아닙니까? 예. 결국은 그 빗대는 거죠. 결국 이 우리 당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네. 망당자들이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비박계 입장에서는 친박의 그런 이 아주 핵심 8인을 이 일종의 망당자로 이제 지금 낙인을 찍어서 예. 서로의 이제 수급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게임은 양상은 뭐 이렇게 상당히 비등하게 보입니다만은 전망은 손쉽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 예. 최근에 양석위 의원님. 보수주의자들이 예. 저보다 더 과격하게 예.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 어제 예. 남경필 지사하고 김용태 의원하고 해갖고 탈당파 10명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기자회견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을 하고 새누리당 직전 당원이었던 박준선 의원이 있습니다. 전 의원인데 이 양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현재 새누리당은 헌집, 부서진 집 문제가 아니고 썩은 고래다. 라고 썩은 고래라고 그 비유를 하면서 한때 과반수 여당 그리고 여전히 덩치 큰 고래지만 철저하게 썩었다. 눈알, 머리, 뼈속까지 썩었다. 썩은 생선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현재 새누리당을 아주 그 격렬하게 이제까지 나왔던 수많은 표현들 중에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보수 진영의 멤버였고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썩은 고래, 눈알, 뼈 뭐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했네. 썩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썩었다고. 이 정도의 그 상황을 그 분석하는 예. 예리한 보수주의자들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 감동이 있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비박은 적반하장의 전술, 뭐 적반하장의 전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자기들도 알아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그 심각한 국정농단의 방관자 또는 조력자 또는 부역자 역할을 했는지 알아. 알면서도 줄줄이 앞으로 다 잡혀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청원, 윤상현, 최경환 이 세 그건 뭐 사람은요. 그런 얘기는 조금 투기 더, 자본 네. 아니요. 고발당했다고요? 투기 자본 감시센터에서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아, 예, 그건 뭐 재판 결과 봐야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까지 아무도 그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예. 이 상황에서 이 현 체제가 무너져 버리면 네. 이분들은 검찰 소환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정현 대표 아시다시피 방송법 위반으로 시민사회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핵심 4명이 예. 다 검찰의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러한 물적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다. 예. 이랬었을 때 정리하시고 자기들은 이제, 예. 반드시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이 당권을 쥐고 가야 되는 사안이고.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가 벌써 3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작을- 이야기가 아니고 뭐 다른 분들도 뭐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예. 계속 있어요. 새누리 얘기. 그 다음 장에서. 그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 장에서 예. 질문 먼저 드릴게요. 자, 새누리당은 왜? 그럼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다 썩었대잖아요. 그럼 냄새 나면 서로 도망가야지. 절대 안 가요. 서로 나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당에 그대로 남아서 당계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일관되게 드렸으니까 그 노력을 할 거고요. 뭐 일부 의원님들이 모여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상은 답할 게 없습니다. 예. 탄핵 와중에 있었던 행보를 해당 행위라고 어제 규정을 하던데. 그분들 어제 모여서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민심을 상당히 거스르고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해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도 합시다. 새누리당 안에서 지금 친박이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데 친박이 혁신한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지금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이고 장 본인인데 친박이 혁신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친박은 혁신을 위해서 물러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네. 친박이 혁신한다는 것을 모순이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친박은 혁신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1분이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네.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당 비상시국 회의에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어제는 특히 성명을 통해 당 지도부 즉각 사퇴 및 대대적 인적 청산 요구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당을 편가르고 분열시키고
당을 파괴한 주동자가 있는 비상시국회의가 지도부를 즉각 퇴진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치인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자괴감과 비애를 느낍니다. 혁신과 통합연합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조장된 새누리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고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서며 해당 행위를 한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사태로 향도를 잃은 보수의 대통합을 위한 제 세력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네, 일단 저 루비콘강 건넌 이렇게 예. 맞아요? 건넌 거예요? 루비콘강 건너니 루비콘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네. 박지원 박지원 의원. 의원 생각나. 연초에 보면 저 오늘 루비콘 근처에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박지원 의원이 또 좋은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뭐라고요? 분당도 해본 놈이 분당한다고요. 그 해본 사람이로. 아니 정확히 워딩이에요. 그때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더 와닿더라고요. 그게 분당도 해본 놈이 분당하는 것이지 그 아무나 분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금 더 좀 사족을 달자면은 이념 집단이 아닌 이익 집단인 새누리당에서 앞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놔두고 실제 보면 누가 풍찬 노숙하러 겨울 들판에 나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집에서 세대결이 계속된다. 그리고 전망은 어느 쪽이 이겨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나중에 보면 부부싸움 똑같다니까 대판 나중에 반짝 누가 꼽으시고 이기고 진 사람도 없이 그냥 서로 화해하고 삽시다로 갑니다. 삽시다로 가고 꼭 이 얘기는 해야 되는 게 아까 마무리. 박준선 의원이 그 썩은 고래 비유를 들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생선을 갖다 얘기했는데 고래는 생선이 아닙니다. 포일입니다. 중요한 지적이. 저는 올해 반대 의견. 말씀하세요. 끝까지 안 갈 것이라는 의견. 예. 지금 당장이야.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565억 원의 그 당 재산. 그다음에 또 당원 302만 명, 진성당원 38만 명. 그렇죠.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다 썰어져가는 집이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챙겨 나올 것도 많고. 챙겨 나올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거처가 있어야 되니까는 있는데 결국 나중에 대선 국면에 들어가고 박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 귀국하고 또 이렇게 정계 개편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 상태로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그대로 이 한 지붕 두 가족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 정권 재창출도 어렵고 이 상태로는 각 국회의원 개개인도 어렵죠. 같이 해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대선 국민이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시점에 정계 개편이 있을 때는 분명히 갈라질 걸로 저는 보죠. 황 소장. 근데 루비콘강이요. 강이 아니라 가보면 또랑입니다. 폭이 1m밖에 안 돼요. 물폭은요. 그냥 금방 3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건넌 것 같죠. 그래서 루비콘강 건넜다가요. 또 금방 건너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신발 신고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많이 해보셨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시겠지? 그래서 루비콘강 건넜다는 사람은 다 뻥쟁이들입니다. 그래서 풍천노숙 체질이 아니라서요. 저렇게 뭉개고 있는데 결국은 비박이 지금 친박을 못 밀어내고 나가서 제3지대 개헌용 정당을 창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 대선이 임박하기 때문에 어쨌든 헌재 판결이 내리지면 2달 만에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개헌도 안 되고 결국은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임기 줄이고 개헌하겠다 이야기하는 정도에 머무는 그 후보가 아마 또 많은 그래서 이제 반기문 옹림용 정당이 될 거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러면 친박 비박이 갈라져서 대선을 따로 치르느냐? 전 또 그러지도 않을 거라 봅니다. 루비콘강이기 때문에. 양문석 의원은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탄핵할 때 샤이 친박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중에 숨어 있는 친박 세력들이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 비박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탄핵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샤이 비박이 많았던 거죠. 20여 명이 더하면서 2, 3, 4를 찍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측들이 언제 결정적으로 변화하느냐면 7일 뒤입니다. 어쨌든 원내대표가 오늘 사임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7일 안에 원내대표를 재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 원내대표를 친박이 세워내느냐 안 그러면 원내대표를 비박이 세우느냐 이 상황을 보고 비박이 세우면 사실상 그 당권을 장악을 함으로써 예. 분당의 가능성은 좀 작아지고요. 그렇겠네요. 친박이 원내대표를 세우면 예. 분당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게 현실적이다. 요 현실이니까 7일 뒤에 대체적으로 네. 분당이냐 그대로 가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 교수님. 저는 뭐 전망을 하면서 이런 말을 써봤습니다.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속담을 써봤는데요. 예. 청명하고 한식은 하루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루 뒤에 준 거나 뭐 결과는 똑같다. 시간 차이,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친박과 비박의 세대 대결은 결국은 뭐 지금 벌써 게임은 정해져 있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 예. 그래서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결론은 정해져 있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친박이 더 이상 버틸지 힘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뭐 이 여론을 친문들을 보면 지금 사실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제 친박계 50명이 밤에 모여서 예. 김무성,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당 떠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모 신문이 그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부끄럽다, 죄송하다 그런 말이 그쪽 사전에 없는 모양이다. 예.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였는데 저는 지금 앞서 샤이 비박 말씀하셨지만 저는 샤이 보수층들이 예.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당내의 그 세력 분포를 본다고 한다면 예. 친박과 비박이 균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예. 당 밖을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 지금 새누리당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예. 전통의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그게 친박도 나가라. 그 친박, 물러나라. 아니 친박이 이 선에서 물러나야 된다. 예. 그래야 지금 이제 닥쳐오는 조기 대선에서 네. 정권 재창출을 보수 세력들이 한번 할 수 있다는 그렇긴 그런 하죠. 그 위기감을 그런.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떤 식으로나마 버틴다 하더라도 예. 결국 시간 문제가 아니냐. 예. 그 게임은 벌써 결론은 정해져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 친박 지도부가 사퇴 않고 이정현 대표 얘기로는 21일 사퇴 약속은 나만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그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준비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제가 12월 21일 날 당의 화합과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년에 중대한 정치 일정들을 원만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당대표를 물러나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제가 물러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황영철, 유승민 도대체 그분들이 이정현보다 이 당에 와서 뭘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감히 현직 당대표를 출당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발표를 합니까? 이것은 정말 아주 가소롭다 못해 정말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말 그건 너무 뻔뻔스럽고 가소로운 그러한 짓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아주 정말 그것은 제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준비된 판넬 좀 읽어드리고요. 이정현 대표가 21일 사퇴 약속 나만 해당한다는 의도를 좀 질문을 드리고 장을 지진다던 이정현 비상구가 있느냐. 11월 20일에 필요할 때는 업어달라 애원하고 어려운 처지가 되니까 등을 발로 차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1월 30일 야당이 탄핵 실천하면 손에 장 지지겠다 내기를 하자. 그리고 12월 8일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 탄핵안을 중지시켜야 돼요. 12월 9일 탄핵 가결 내 책임, 공백 메울 장치가 마련되면 사퇴하겠습니다. 오늘 친박 팔적을 나가라고 뻔뻔하고 가소로운 짓이에요. 이장우, 친박계, 김무성, 유승민, 인간 이하의 처신. 정말 비박계, 최수진의 남자들 당 떠나라. 그래서 장은 언제쯤 지지나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김무성 황태선 평론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김무성 대표가 오랫동안 대선 주자 1위 하지 않았습니까? 1위 했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당내 뭐 조직력이나 세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박계가 쉽게 뭐 당권 잡는 거 아니에요?
의원이에요. 의원수예요. 의원 숫자로 봤을 때 세는 친박이 지금 비슷해요. 비슷해요 지금 비슷해요. 중도 그러니까 빼고 지금 보면은 나면. 김무성 전 대표가 네. 그야말로 뭐 대의원들 네.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 7.14 전당대회 2주년 네. 그 어떤 기념 행사도 갖지 않았어요? 그때 보니까 그때 뭐 많이 거의 한 모였는데요. 1,500명 뭐 정도 갔고 우리 뭐 대선 출정식이다 그랬잖아요. 뭐 고영진 교수를 비롯한 여러분 네. 패널들이 가서 네. 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른바 당의 허리 부분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런 게 있어요. 국회 네. 정치판이라는 것은 원외 100명이 원내 1명을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원외 배지가 그만큼 세죠. 전직 국회의원 100명이요. 네, 현직 배지가 국회의원 현 금 배지 1명을 못 당하는 것이 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 현 배지 128명을 뚝 쪼개면은 대략 40, 40, 40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박 40, 비박 40, 중도 한 40에서 한 50 사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팽팽한 힘 겨루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까닭이에요. 그 이정현 대표는 그 외 21일 사퇴 약속은 남한에다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 최고위 해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최고위 해체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늘 마침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당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요.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 대행입니다. 이거 2등 최고위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그만두는 순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정진석 원내대표를 못 믿는 거예요. 친박 쪽에서는. 원내대표가 먼저 그만뒀잖아요. 먼저 그만뒀잖아요. 먼저 그만두고 그러니까 본인은 물러나고 본인이 뭐 이미지 안 좋은 거 아니까 그런 상태에서 원내대표를 갖다가 개파색이 옅은 사실상의 친박. 나 친박. 그러니까 친박 중에 개파색이 옅은 사람. 이런 사람을 원내대표로 해서 비대위를 자기 중심으로 꾸리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얘기할 때 보면은 여전히 당권을 놓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고 이정현 대표는 나 심청이에요. 내가 인당수에 뛰어내리는 순간 우리 식구들은 좀 봐주세요. 나만 사퇴한다. 그리고 나 친박이 인당수 뛰어드는 심청이에요. 친박은 살자. 그리고 당 해체 후에 친박 제외하고 신당 창당하면 새누리자산 그대로 물려받는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 맞는 거예요? 당을 해체하면은? 당을 해체하는 또 과정이 최고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최고위원 못 놓는다. 예, 그렇죠. 그 말도 있죠.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해야 되니까. 그 해체 수순으로 가면은 친박계가 일단은 유리하죠. 지금 주도권을 유리해요? 잡고 있으니까. 참 비박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 당 해체 문제나 이런 거 속에서는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정현 대표는 지금까지 버틸 대로 버티다가 일단 본인은 물러나고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뭐 기각 그 헌재 심리 기각을 기다리든지 그 속셈은 또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친박을 그대로 그 지금까지 뭐 총선 책임론이 일어났던 사람들이나 뭐 그 최경환, 홍문종, 서청원 뭐 일어났던 사람들이나 비박계에서 그 8명, 8적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일단 그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뒤로 물러서고 그렇겠네요. 예, 지금 국민 그 혁신과 통합연합 이것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3명 공동 대표를 했는데 김관용 경북도지사하고 정가변 전 국회부의장하고 또 한 명 그 이인재 전 의원 이렇게 했죠. 이것은 좀 그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겉에는 색깔을 바꿔서 그 친박의 맥락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서 특히 김관영 경북도지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인데 그것은 지금 대구 경북에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조금 애정의 끈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불씨를 살려보자. 예, 그런 의도라고 좀 볼 수 있죠. 그 김관영 지사는 뭐 구미시장을 3선을 했고 경북지사 3선을 해서 그 대구 경북에서는 원로로 이렇게 직업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거의 그 3명 지도부에 끼워 넣은 것이죠. 참 이게 권력이라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게 내려놓는 게 아닌가 봐요.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살한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죠. 또 그렇긴 하죠. 예, 저분들이요. 사실은 그 물러가라. 아니, 이승이 낫죠. 이정현 물러가라 할 때 그는 친박 지도부 물러가라 소리입니다. 그 지금 최고위원 중에서 비박은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죠. 이종구인가요? 그런데 현 지도부를 그대로 내만 물러가지 온전시키겠다. 즉 최고위원 중심으로 그대로 끌고 가겠다. 대표는 대행 체제로 하겠다. 지금 비박이 이야기하는 비대위 구성은 물 건너 간 줄 알아라. 그래서 제2옥새 전쟁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이런 어떤 근거로는요. 토요일 날 보면 탄핵이 되고 났는데 이상하게 그전에 그렇게 하지.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자기들은 100만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 대중적으로 결집시킨다든지 네. 또 이인재 전 의원이 또 대선 후보가 되겠다 친박에 네. 이렇게 오늘 말을 하고 노는 거라든지 또 지역적으로 경북 도지사를 끌어들이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 경북 자민련이 되겠다. 아, 그렇게도. 예, 그래서 우리가 근거지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겠다. 지금 이걸 장기전을 가고 참호를 팔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방금 말씀하신 항 소장님 말씀을 오늘 어느 한 신문에서는 그걸 바로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딱 못을 박았더라고요. 지금은 상당히 이제 당 밖에서, 당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친박들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은 몸을 최대한 움츠리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당대표직은 내려놓지만 그러나 당권을 완전히 다 내려놓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박이 그걸 갖고 있어야만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부 버티다 못 되면 이 법적인 그걸 권한을 친박이 안 내려놓으면 비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박은 나머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당을 깨고 새로운 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당 깨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근데 문제는 가야지, 새로운 이거 뭐. 당을 그러니까 비박이 나가서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은 지금 끝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유력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가면 친박들만 있는 강성 친박들만 있는 당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 바깥에서 새로운 비박 중심의 새로운 당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당이 결국은 대선에 나갈 때는 결국은 같은 또 우리 옛날 한 식구 아니냐. 그 손을 내밀 거라는 거죠. 그때 일종의 지분을 챙기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 같은 걸 할 때 지분 챙기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당권의 고리를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모 신문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상당히 수긍이 돼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양문석 박사. 근데 저 사람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다 같은 식구였잖아요. 한때. 친이계가 몰락한 이후에 저분들이 이제 다 친박계로 해가지고 친박계에서 현 정권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과 수혜를 못 받은 사람들의 싸움이거나 수혜를 받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람과 안 쫓겨난 사람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친박 비박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친이계 그룹의 그 집단적인 반발이 아니단 말이에요. 저 양대 계파에서. 같은 계파에서 쪼개졌던 상황인데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나 살고 니 죽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을 풀면 친박은 살고 비박은 죽든지 나가든지 해서 사실상 밀어내기 내가 버팀으로써 너희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버팀으로써 밀어내는 아주 육도 삼락인가요?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손자 병법인가요? 이런 데도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그리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전술입니다. 내가 버티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데 저 이제 전술도 21일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대표가 누가 그 서느냐에 따라서 빨리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그 현재의 분란은 7일 이후에 끝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정현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짚어보고 넘어갈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정현 대표의 국정감사 때 단식했죠.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치다가 일주일 만에 접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내용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정현 대표가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단식 들어갈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이 지들이 그냥 대통령이 안 받은 것만인데 왜 단식을 들어가지?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거부할 때 혹시 우리가 이 게이트를 터뜨릴 걸 알고 있나? 그래서 단독 국감을 그냥 강행했습니다. 단독 국감에서 계속해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나오고 그 내용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기사가 점점 커지자 청와대 정무수석이 집권당 대표 단식을 풀러왔습니다. 빨리 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제 성격이 본래 그렇지만은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어영부영 하려고 한다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반드시 정세균 의장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아주 강력한
그런 제 투쟁 의지를 보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려서 너무 송구합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얼마나 공포의 정치, 정치 보복의 정치, 무서운 정치를 할지 저는 두렵습니다.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대표 저와 함께 정말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정말 진정 어린, 진심 어린,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이정현 대표가 최순실 게이트 폭로되는 걸 이제 막고자 단식을 했다 이런 이제 의혹제기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정현, 김재수 해임안 통과 후에 단식할 때 이해가 안 갔다. 대통령이 그걸 받지 않으면 그만인데 뭘 단식까지. 그런데 그 후에 국감 거부를 했는데 혹시 우리가 이 최순실 게이트를 터뜨릴 걸 알았나? 야당의 최순실 게이트 폭로 국감을 막기 위해서 김재수 해임안을 빌미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양무석 박사부터. 왜 그때 이 방송을 안 봤을까요? 제가 일관되게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의 방패막이고 시간 벌기 전술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경련이 K 스포츠 미러 재단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정경련이 해체하겠다 하는 과정들이 그 이정현 대표의 단식 투쟁 과정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충분히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뜬금이 없는 거고. 방금 제가 이정현 대표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정치 쇼를 저렇게 리얼하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많은 인간극장이나 우리 그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성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텔레비전이 사회기업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그 프로그램하고 거의 뭐 진배 없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짠하고 정말 울컥 눈물이 나올 정도의 감동적인 저 연기. 좀 정치인보다는 탤런트나 영화배우로 갔었으면 저렇게 리얼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대중적 스타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처럼 지탄받는 친박계의 수장, 자장으로서 그 역할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예요. 차정원 교수님. 예, 저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라고 썼는데요. 사실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냐고 하냐면 지금 이정현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날이 9월 26일입니다. 그런데 그 최순실 씨가 이 소위 말해서 이 국민들 앞에 이름이 처음 공개된 것이 9월 20일 날 한겨레 신문이 K스포츠 재단의 그 지금 이사장은 최순실 씨가 임명한 최순실 씨가 단골로 드나들던 마사지 센터의 그 주인이다. 그 이야기가 9월 20일 날 처음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서실세는 정윤회 씨였거든요.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정현 대표가 홍보수석, 정무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최순실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지면에 최순실 씨 이름이 나온 순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정권의 무너지는 이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걸 덮으려고 나름대로 방어를 하려고 단식에 들어갔는데 가만 보니까 이 한겨레 신문이 처음 보도할 때만 하더라도 한 보름까지는 다른 매체들이 열심히 쫓아오지 않았거든요. 이 보도가 계속 그쪽 한겨레 신문이 계속 추적 보도하는 그 상황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한 방이었구나. 그렇다면 뭐 이제 앉아 털고 일어나도 되겠거니 그렇게 해서 일주일만 털고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고 제가 볼 때는요. 결국은 8월 달부터 이제 시작된 조선일보의 공격 그리고 이제 우병우 수석 관련 보도. 조선은 이미 그때 고영태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청와대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최순실 사진을 찍은 것이 7월 중순 아닙니까? 조선이요.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을 위한 공격용으로 우병우를 먼저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했고요. 그때 청와대가
이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연합해서 정권을 흔든다 이렇게 나올 때 아닙니까? 그리고 곧 송희영 주필이 그만뒀잖아요. 8월 말에. 그다음에 이석수 감찰관이 이제 뒤흔들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지금 김재수 농림부 식품부 장관 잘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물러가라는 사람도 없고 이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새누리당도 관심도 없어요. 잘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관심이 아니 없는 워낙 거예요? 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일은 일도 아닌 거죠.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장관이라고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쪽으로 최순실 쪽으로 이렇게 불똥이 번져 나올 거니까 일단 당이 무조건 몸을 던져서 대표부터 단식을 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아라. 이렇게 저는 오다가 떨어져서 그렇게 했다 봅니다. 우리 황 소장님께서 항상 이 팩트나 이런 거 상당히 잘 신경 쓰고 하시는데 특히 농정에서 또 많이 아시는데 김재수 장관이 잘하신다는데 지금 근데 잘한다 말한 적 없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냥 누가 방해를 안 하니까 그냥 하고 있다고.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AI 때문에 지금 그 뭐 가금류가 지금 1,000만 마리를 지금 보통 묻었습니다.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거 오늘 아닙니다. 지금 농림부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챙기던데요, 오늘 그거부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거 챙겨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농림부 장관 더 잘해라 그 얘기.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잘하고 있다는 거는 각 부처 장관들 그렇게 됐는데도 물러가라 소리 하는 사람 그다음에 없이 없었어요. 잘하고 있다는 맞아요. 이게 정강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물러나라 해야 되는. 뭐 농림부 장관뿐만이겠어요? 농림부 장관은 특별히 신경 써야 되고 지금 그리고 각 부 장관들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두 눈 똑바로 뜨고 국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지금 몇 시? 6시 47분인데 지금 궁금하네요. 대통령은 관저에서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로 넘어가기 전에 안 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진행을 지켜보셨을지 궁금한데 왜 나는 빼지? 제가 왜 지금 말씀하세요. 일주일 만에 접은 이유는 쓴 대로 그냥 VIP 짓이에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김재원 정무수석이 2차례 걸쳐서 보면은 처음에 와서 단식을 중지하시라. 두 번째 또 와서 정말 중지하시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유난스러워 보이긴 했어요. 정무수석이 와서 유난을 좀 떨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좀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터뜨릴 줄 알고 최순실 게이트를. 그 당시 물론 국정감사 기간 중에 보면 최순실 등에 대해서 계속 증인으로 신청을 했죠. 그 당시 뭐 최경희 이하여대 총장 등. 근데 다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니까 우상호 지금 대표가 좀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최순실 게이트 이거 갖다 폭발한 것은 사실 태블릿 PC가 나오고 모든 언론이 발로 뛰어서 그런 것이지 죄송합니다만 야당 의원들이 애는 쓰셨으나 그렇게 큰 역할은 못했어요. 크게 의미 있는 복귀는 아니었다. 그게 의미 있는 복귀하면 아전 인수격 해석이다. 라는 지청구 듣기 딱 쉽사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조짐을 이정현 대표가 알았다면은 저런 수로 쓰는 건 아주 하책이죠. 그러게요. 초반에 그렇게 알고 쓴 책 아주 하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탄핵 국면에서 차라리 저런 뭐 단식을 하고 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텐데 그 부분에 여기 최순실 게이트가 조짐이 보였다. 그래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단식을 했다. 이것은 너무 언론이나 그 야당을 우습게 본 거죠. 여론을 우습게 보는 거죠. 저는 그 차원보다는 그때 당장 처음 당 대표가 되고 첫 여소야대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는 뭐 어떤 앞으로도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 뭐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것을 그냥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략 부재죠. 뭘 덮어요? 덮기는 터지지도 않았을 건데 딱 태블릿 PC 하나만 안 나왔으면 이거 이렇게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정현 대표가 많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거 몰랐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오히려 보면은 그 당시에 해석들이 있죠. 보면 처음에 정세균 의장이 이제 그 개원사에서 보면 좀 오버하셔갖고 막 좀 대들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런 상태에서 김재수 장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때 여당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런 식으로 정세균 의장을 놔두었다가는 12월 2일 날 예산안 통과시킬 때 부수법안에 법인세 등 이런 이걸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도 뭔가 강하게 태클을 걸어야 된다는 입장은 있었어요. 근데 강하게 태클을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정현 대표가 단식으로 나왔다.
그게 저는 합리적 추론이 아닌가 봅니다. 예, 어쨌든 자 청와대로 가봅니다. 박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피눈물 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의미를 한번 짚어주시고요. 예. 자, 잠깐 판넬 정리해드릴까요? 탄핵안 가결, 검찰 수사 발표. 그걸 지켜본 박근혜 대통령 현재 속내가 어떨지. 피눈물 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 국정과제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돼서 안타깝다. 최순실은 시녀 같은 사람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다니요.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청와대 관계자, 특검 그리고 헌재 심리 대비해서 관련 참모들이 수시로 만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 피눈물 발언, 세월호 가족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피눈물, 심정을 알고 대통령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박원순 시장, 국민이 흘린 피눈물은 이미 바다다. 대통령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피눈물 난다는 게. 의미는 첫째,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미안함. 둘째, 최순실 일부 친박한테 뒤통수 맞아서. 셋째, 잘한 일도 많은데 나쁜 점만 부각돼서. 글쎄요. 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저는 탄핵 표결 하루 전인 12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대통령은 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20분 이상 호소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이 탄핵 표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원 개개인들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의 일들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과제들까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성장의 불씨까지 꺼트린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꺾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만큼은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아도 시국이 어수선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이었습니다. 국정에 어떤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민생 안정에는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각별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 국무위원 간담회 말씀을 듣고 조금 고개를 갸웃했을 것 같아요. 황교안 소장, 뭐 시국이 어수선하고 그러면 어려운 분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잘 아시면서 그렇게 힘든 사람을 더 어렵게 참. 뭐 그 말은 안 하려합니다만은. 예, 뭐. 자, 이거 피눈물 뜻이 뭐냐?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 피눈물이 난다 할 때 피눈물은 당신은 더한 고통을 겪는다 이 이야기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다라는 말은 억울함의 극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피눈물은 억울함의 극치다. 2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차정 교수님. 예, 대통령이 이 말씀을 뭐 했다는 걸 들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것은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기사입니다. 대통령이 척언지심이 없는 사람으로 기사에 묘사가 돼 있었거든요. 왜냐, 그동안 수많은 이 어려움을 겪은 많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뭔가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려고 할 때 과연 대통령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덕을어주고 보듬어 준 적이 제대로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유족들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유족들하고 청와대에서 한번 만난 적은 있지만 그 뒤에
세월호 유족들하고 그 뒤에는 안 만났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가려고 할 때 그 경찰들이 이 막고 그럴 때 그런 그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 속에 맺힌 그 한과 피눈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분들의 이 마음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던 대통령께서 자신의 그 고통에 대해서만 이렇게 피눈물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결코 그렇게 적절한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적절한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뜻 제 기억에 양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세월호 이제 유가족들이 만나러 갔잖아요. 청원동 효자주민센터인가요? 네. 그쪽에? 네. 그 가 있다는 얘기 듣고 그때 비가 왔을 거예요 아마. 네. 네. KBS 사장 그날 뛰어오고 하던 그날이죠. 네. 그래서 그땐 저 생각에 방송하다 뭐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누군가 뭐 비서실장이든지 누군지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가서 뭐 비 맞고 있는 건 아니 좀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때 아마 했었는데 좀 그렇게 좀 챙겨주셨었으면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7시간을 못 밝히는 이 상황에서 이미 그 시점에서도 7시간에 대한 의심이 이미 확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더 이상 청와대는 세월호에 대해서 여객선 사고 정도로 폄하한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저들을 종북 좌파로 몰기로 사실상 기획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비를 맞고 앉아 있었던들 저들이 뭔가를 해주겠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는 왜 이런 말씀 한 걸로?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떠올랐던 게 특검도 나는 대면 수사 안 하겠다. 끝까지 버티겠다. 그러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가겠다. 국정 혼란이 서민에게 정말 치명적이고 서민들의 삶에 사각지대를 없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나는 끝까지 버티면서 이 국정 혼란과 헌정 유린 사태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구 본부장님. 저 발언에 놓은 것이 그러니까 탄핵 소추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이죠. 그걸 누가 또 전한 거예요? 네, 그걸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국무위원 그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도 보면은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그런 것이 들어갔어요. 그 기조에 기조에 그 몇 가지 이야기 빼면 평상시 국무회의 하는 것처럼 주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 또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의상도 좀 화려한 이런 의상으로 하고 밝은 색으로 입고 그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아까 황정수 그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피눈물이라는 것은 남에게 눈물 나도록 하면은 내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인데 나는 선의였고 그 사적 이익을 추구 안 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왜 내가 이렇게 됐느냐 이 한탄이죠. 그런데 지금은 처음이니까는 그 관저의 사실상 유폐 생활 아닙니까? 근데 관저에서 좀 생각을 하시다가 보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화 상대가 좀 있었으면. 대화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폐됐을 때는 그 386 참모들이 매일 갔죠. 얘기하러 갔잖아요. 매일 갔죠. 근데 지금은 뭐 3인방도 없고 최순실 씨도 없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 관저에서 정지되고 나서 언론에 다시 나온 게 딱 열흘 있다고 합니다. 열흘 있다가 그때 그 등산을 했던가요? 언론사들이 아니요 등산하기 전에 언론사에서 그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해서 열흘 있다가 카메라 앞에만 섰어요. 카메라 앞에 서고 그때 이제 뭐 책 읽는 모습이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생활한다 하고 그다음에 4월 5일날 식목일 행사 경내 식목일 행사 참석을 했고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등산을 하면서 뭐 출래 불사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이 엄청나게 높았죠.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 가능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찬천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 다시 그 헌재 결정 나기 전에 대중 앞에 나설지 그 부분은 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발언들이 지난 금요일에 알려졌었으면 아마 지난 토요일 날 촛불이 그 감소 추세가 아니라 폭증 추세로 돌아섰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4차 담화하면 사실상 연쇄 방화범
것처럼 그 불길을 더 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발언이 알려졌으면 지난 토요일 촛불이 저 정도 수준에서 수습 국면으로 전환했을까? 그리고 축제 분위기로 전환했을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저 발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회자되면 회자될수록 이번 주 주말 촛불 집회는 더 크게 타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황교안 평론가. 그건 무슨 홍보석이 전했거나 대변인이 전했거나 있겠죠. 대개 청와대 관계자 그러면 대개 이제 수석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늘 그랬죠.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예요. 나는 뭐 경계 담장을 좀 낮추었고 한 40년 지인인 사람 그 주변 관리 좀 못했던 것뿐인데 나는 선의로 사익 추구한 바 없는데 나 억울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이 말이야. 이 배신자들 특히 검찰 뭐 어차피 당내에 있는 비박들은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검찰이 그동안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입안에 혀같이 놀던 검찰이 이럴 수가 피눈물이 나네요. 아 이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 그 모금은 이게요. 저는 이 인물 이게 연구 대상 아니에요. 지금 저 신임 민정수석 얘기요. 박근혜 정권을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국 깨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덜커덕 들어갔어요. 나는 정말 이거 좀 아는 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탄핵 심판 대비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조대한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10월 21일 검사의 무능. 검찰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비리 외면하고 미동도 안 했으니 무능하다. 그리고 11월 5일 뇌물을 직권 남용으로 이야 정말 아직도 멀었다 검찰.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을 좀 참고해서들 해라 제발.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사람이 전혀 몰랐다? 이건 김기춘 전 실장 얘기하는 겁니다. 뭐니 해도 모르고 짓는 죄가 더욱 크나니 이렇게 일갈하고 그리고 이제 11월 23일 최태민의 그림자가 그리고 김용환은 아는데 김기춘은 모른다. 7인회 멤버였으니까요. 김용환 전 장관 전 재무장관 재무장관께서는 이제 뭐 멀리 하세요 이랬다가 이제 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도 인정한 뇌물죄. 1,000억 가까운 대기업 돈을 최순실 등이 주물럭주물럭했다. 공무원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더 고의의 더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상징적 경험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민정수석에 가셨으니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하고 뇌물을 말이야. 그것도 공갈성 뇌물을 직권남용으로 검찰 정말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쉴 사이 없이 뱉어내시던 분께서 저는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 그것도 몇 분 전에 조대한 민정수석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조대한 민정수석이 지난달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이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헌재 탄핵 소추안 심판과 특검 수사의 방패를 삼으려던 민정수석이 사실은 엑스맨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물러가면서도 그 오락가락하는 조대환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도 마지막까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를 실패시키는데 모습을 보이고 떠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거 누가 총철살인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세요. 오발탄. 오발탄. 박근혜 대통령도 오발탄이고 조대한 변호사도 오발탄이에요. 저런 게 알려주고 민정수석 제안을 받았는데 과감히 거절했으면 차기 대통령감입니다. 송건 본부장님. 일단 뭐 검증을 못한 거죠. 검증 체계. 차기 대통령감은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차차기. 고치겠습니다. 차차기로 하겠습니다. 검증 체계가 전혀 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과 가까운 법조인을 찾다 보니 그 국가미래연구원이죠. 맞아요. 거기 싱크탱크였던 거기 참여를 했고 또 인수위도 전문위원회를 했습니다. 전문위원회를 했고 뭐 그런 그 인연을 찾다 보니 좀 편한 사람을 하려다가 검증을 못한 결과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 상당히 직진남이죠. 뭐 하나 옳다고 하면 그 길로만 밀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 남자다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적임자를 찾았지요. 비판을 했지만은 그분이 맞겠다고 하면
막겠다고 하면 바로 또 지진이 되는 거예요. 직진으로 밀 수 있는. 이쪽으로 직진으로 방향을 바꿔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냥 눈 딱 감고 밀고 나갈 뿐이니까 어떻게 보면 적임자다. 우병우 수석을 향원, 즉 겉으로만 똑똑하지 사입이 문제하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서 만약에 하면은 그 우병우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듣기에 따라서 지금? 그 방향이 문제지. 어쨌든 저는 직진남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맘만 먹으면 뭐 우병우 따위야 이런 거예요, 지금?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 뭐 하기야 누가 간다 그러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지금 또 세월호 문제가 사실 또 탄핵 소추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지금 또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네,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력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대한이 지금 신임 정무수석, 민정수석의 이런 이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본인이 지금 직무정지 직전에 신임 정무수석을 임명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대한 변호사가 어떤 분입니까? 세월호 특조위 할 때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엄청나게 갈등을 부딪혔죠. 많이 일으켰던 분 아닙니까? 국민들의 이제 가슴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못을 박았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런 분을 신임 민정수석이 임명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도 전혀 이 지금 뭡니까 이 반성,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양 박사님. 음주운전을 해도 직진이잖아요. 뒤로는 안 가잖아요. 음주운전해도 좌충 우도를 하면서 직진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직진하면서 사고를 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직진남이라고 하니까 직진남은 직진남인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직진남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 의혹이 든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대한 신임 민정수석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에 피눈물을 뽑았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러한 공통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요.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7시 7분을 넘어서면서 밥 짓던 사람이 입을 여니까 무섭네요. 자, 이분이 청와대 조리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지요. 청와대 전 조리장은 왜 입을 열고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기 시작했을까요?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의미가 뭐예요? 그리고 검찰은 최소 10차례 최순실이 출입했다. 청와대를. 근데 이 조리장 말씀은 올 6월까지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매주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청와대 전 조리장이 말하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그분이 오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그렇죠. 뭐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막 김밥도 싸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최순실 올 6월까지 매주 청와대 출입했어요. 제 눈으로 봤다니까요. 지금 증언이 나온 거예요. 최순실 일요일마다 3인방과 회의했어요. 끝나고 김밥을 꼭 싸가지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최순실 회의하는 동안에 박 대통령은요. 혼자서 식사하셨어요. 세월호 당일에도요. 대통령 점심 저녁 혼자 식사하셨어요. 이 사람 아마 기록이 있을 거예요. 몇 그램 들어갔다 몇 그램 나오는지 다 적었다니까. 반찬 뭐 이런 게. 지진 나도 새벽에는 대통령에게 보고 못했어요. 그리고 김기춘 실장 최순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대통령 생얼로는 그 누구도 안 만나요. 3년 4개월 일했는데 화장 머리를 안 했다고 그날 인사를 못 받았어요. 인사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못 찍고 나왔어요. 자, 청와대 전 조리장 눈에 비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첫째 공주와 시녀다. 둘째 동급 관계다. 셋째 언니와 동생 사이다. 넷째 실세와 허세. 누가 먼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차지원 교수님? 제가부터 하죠.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 뜻 아니겠어요. 권력 서열 1위 납시오. 그거에 마음이 가거나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권력 서열 1위가 입맛이 참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장님께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까다로운 손님이 됐을 거예요. 지금 보도에 저분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정말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음식만 열심히 드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김밥 사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 김밥도 사다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싸준 게 아니고 사다 줬다는 거예요? 네, 밖에 나가서 싸달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아니, 처음에는 처음에는 사오라고 사줬더니
김밥을 직접 만들어라. 싸세요. 직접 쌌어요. 그래 쌌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반찬 투정 안 하셨다고 또 좋다고 그랬는데 예. 어디서 그러니까 권력 소유이죠. 그렇죠. 황명 소장은 예. 저분이요. 예. 가만히 보니까 예. 인터컨티넨탈 호텔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잘 가던 예. 거기에 이 조리를 하셨네요. 거기서 인연이 닿나요? 예, 아니 원래 MB 때부터 그러니까 MB 들어가셨는데. 때부터 예. 이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는데 원래 네. 거기서 계셨네요. 아. 오면 화장실 둘러가지 밥도 한꺼번에 이렇게 차례가 다 같이 먹고 한 번에 치우면 좋잖아요. 그게 제일 좋죠. 그 대통령 따로 먹고 최순실이 따로 먹고 3인방 따로 먹으면 밥을 몇 번 차려야 되겠습니까? 따로 먹었나 몰라요. 또 사이가 안 좋아. 네, 그러고 또 김밥은 싸달라 하지. 네. 그 오는 날이 피곤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저기 결정적으로요. 네. 저분이 나가는 날 대통령이 그 이렇게 머리가 안 돼 있고 메이크업이 안 돼 있어서 나갈 때 이제 인사도 못 하고 또 이따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래 근무하면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하는데 그러게요. 그냥 잘 가라라는 말만 전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 와서 딱 걸어놓고 그러면 좋은데 사진도.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참 그렇네요. 예, 양무석 박사님. 저는 별로 할 이야기 없습니다. 예, 그럼 바로 통과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뭐 보면 최순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보도에 따르면 저 갑질이 엄청나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처음 초기에 나왔던 세신사, 쑥탕 세신사가 넌더리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우리가 MBN 뉴스와이드를 통해서 많이 들었었어요. 저 엄마하고 딸이 가가지고. 그렇죠. 세신사. 그러니 오죽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래요. 청와대에서 보면 무슨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거기서 조리장하고 조리사하고 나면은 남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나올 때 사진 한 장. 그거잖아요. 그거 하면 덕하니 붙여놓는 거예요. 기업에서 대통령 모셨던, 뭐 VIP 모셨던 어느 가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 그래서 보면 뭐 대통령 뭐 청와대 주방장. 그러면 저분이 바로 그 유명한 남자 대장금이로구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납니다. 그렇죠. 대박이 나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유명한 땡땡 삼계탕 토 땡땡 삼계탕 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번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 기업 대기업 총수들하고 거기서 땡땡 토 땡땡 삼계탕 드시고 나서 대박이 났잖아요. 지금. 그거 중요하죠. 근데 아니 대통령께서 그 사진 한 장 꼴난 사진 한 장도 안 찍어주고 말이야. 예전 이 과거 대통령 같으면 이만큼 봉투도 뭔가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봉투도 줄 텐데.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있던 얘기 밖에서 못 하게 돼 있는데. 송건문 의원님. 좀 오래전에 그 MBN에서 그 청와대 밥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청와대 밥상. 예, 그때 저도 그때 나왔죠, 저분. 예. 저분은 안 나왔습니다. 저분이 안 나왔어요. 예, 다른 분이 나오고 DJ 모셨던 분. 예, 저도 DJ 모셨던. 저도 그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하고 했는데 일단 그 청와대 안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굉장히 부안각서 같은 걸 받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본인은 촛불 민심을 보고 그 본인도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는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저 주방장이 그때 최순실 씨를 두 번인가 마주쳤다고 했는데 최순실 씨라는 이름을 알았었는지 그리고 최태민의 딸이고 또 정윤회의 부인이고 뭐 그런 것을 알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인터뷰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정말 그 대통령급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그 대통령을 찾아오는 손님인데 좀 까탈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후자라면은 지금 최순실 씨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 당시 기억을 다시 꺼낸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오면 뭐 긴장했다 이런 것은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까탈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뭐 그러니까 3인방과 뭐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본 게 아니고 이렇게 주로 식사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멀쩡히 들고 하다가 왜 저 마주쳐갖고 신문으로 얼굴은 가렸어요 또? 두 번 이제 마주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이 대통령급으로 내가 대우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까탈스러운 손님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 그거는 저 조리장 얘기로 청와대 직원들이 최 씨가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으로 짐작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저 김기춘 전 실장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요즘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취재는. 그래요? 한상훈 씨 얘기는 마침 요즘 보니까 뭐 보면 뭐
김기춘 네, 얘기 나오고 네. 등등 나오는 거 봤으면 나도 과거에 봤는데. 그랬었었구나. 왜냐니까 뭐 모르는 게 이상하지. 총괄적으로 보면 한상훈 씨가 보면 밥을 하고 그걸 실제 보면은 그 식당에 내가 사는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전달한 사람은 이영선 행정관이 전달했던 것이지 본인이 밥을 하고 거기서 딜리버리까지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상 들고 들어간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 들어갔다 나오면 봤다 뭐 이거지. 어떤 연애를 해도 네. 여러 사람이 연애를 해도 이 서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직접 예. 서빙을 하면은 대통령이 앉는 자리에는 경호실 직원이 서빙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주방 조리장이 직접 그 밥상 들고 들어간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정말 얼마나 말하고 싶었고 그렇잖아요. 매주 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잘 나간다는 실세 3인방을 딱 앉혀놓고 회의를 하는데 누구야? 응? 궁금해서 다 물어봤겠네. 뭐. 아니 자기는 대통령 밥하러 들어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저 사람은 공식 행사 밥하러 들어갔지. 저 사람이 왜 밥하라고 그래? 어떤 아줌마가 누구야? 와가지고 맨날 휴일 날인데 밥을 하라 그러면 불쾌하죠. 불쾌한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걸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실세인가? 누구지? 그리고 근데 또 저 뭐- 양반 이야기하잖아요. 최 씨의 존재와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함생활에서 뭐 문고리 3인방을 동시에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도 문고리 3인방을 동시에 못 모으는데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정권 초기부터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권력에서 수없이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고리 3인방을 항상 모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바보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저기 앉아 있었고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호텔에서 했었으면 그 호텔의 유명한 그 권력자들하고 수없이 만났을 텐데. 눈치가 뭐. 예.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거나 이거 본인 스스로가 존재와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는데. 양 박사 여기서 빠지기로 했는데 왜 나와가지고. 저기 아니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뭘 답답해 또. 아니 그다음 질문에서 먼저 하세요. 뭐냐면 여기 이게 중요해 사실은 뭐 다 뭐 어떻게 뭐 밥을 뭘 먹었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이 최순실이 최소 10차례 출입했다. 이렇게 수사 결과 발표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조리장 했던 우리 한상훈 씨 말로는 자기 나올 때까지 나온 다음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근무했던 6월까지는 매주 출입했다는 거예요. 밥을 냈으니까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처음부터 양 끝까지 박사님. 검찰 수사는 정치쇼였고 수사쇼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우리가 계속해서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저것을 적용을 하면 검찰 수사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뭐 특검에 선물을 주든 안 주든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소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 44명에 수사관 포함해서 185명이 일하는 당군 일의 최대의 그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조사한 인원이 412명입니다. 압수수색한 대상이 150군데고요. 계좌 추적을 73명에게 했습니다. 통화 내역 조사만 해도 214명한테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력으로 강범위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방장은 매주 왔다는데 총 10번 왔다고 하는 검찰 수사는 전형적인 축소, 왜곡, 조사 발표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검찰은 마지막에 자신들의 조직의 그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정치쇼와 수사쇼를 펼쳤던 대한민국 검찰 만세! 차정 교수님. 박관청 경쟁이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씨고 2위가 정윤회 씨고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뭐 지금 검찰 수사에 드러나는 것도 보면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그 순방 전에 국무회의 내용까지 다 지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올 6월 달까지 매주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근로감독관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순실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리장의 이야기가 맞는 거죠. 그런데 아마 검찰은 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하는 일을 행태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세봤어요. 뭐요? 166번 놈이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52번, 매주 한 번씩 가면 14년도에 52번, 15년도에 52번, 올해는 6월 달까지 갔으니까 26번. 이렇게 해서 또 이거 합치면요, 얼마인가 하면 182번인데 여기서 빼야 됩니다. 찌라시 사건 터졌을 때 2달간 안 갔으니까 8번 빼고요. 6월 말에 취임을 했으니까 2013년 1, 2월 그 8번 빼면요. 그러면 16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 숫자 10번하고 166번하고 차이가 좀 있는 거죠. CCTV가 왜 없어요. 웃지? 과학적으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했으니까 저 언뜻 과학적이에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CCTV가 골목마다 있는 대한민국에 있죠. 그럼 대통령 관저에 누가 출입하는지를 경호실장도 모르고 차장도 모르고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근데 검찰은 예. 아까 보니까 2013년 예.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9개월 동안 예. 아마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서 10차례라고 얘기한 것 같고 물론이죠. 조리장, 확인할 수 있는 한상훈 것만. 조리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네. 매주 들어온 것 같다. 예. 매주 들어왔다가 아니죠. 매주 들어온 것 같다. 하다 보니까 우리 저 황장 소장은 166번이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아무래도 보면 그 한상훈 조리장 쪽이 조금 더 뭐 사실에 가까울 텐데 그때 한상훈 조리장이 그때마다 오늘 최순실 왔다 갔으면 몇 시부터 이게 체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특검에서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항상 보면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외부의 적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내부요. 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의 대원칙은 내부에 있는 심지어는 최측근이라 할지라도 체크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당연하죠. 때문에 지금 박흥렬 경호실장을 갖다가 조사하면요. 실제 박흥렬 이거 경호실장이 뭘 쥐고 안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왜 정말로 무서운 제가 한 얘기예요. 얘기가요? 아니요. 대통령 관저에 자,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전 우리 고종 황제가 어떻게 돌아가시죠? 그럼 최순실이가 그 무슨 맘을 먹고 또 한 사람 태워서 들어가면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부에서 식혜에다가 거시기 타갖고 돌아가셔요. 종북 세력이 아닌가 지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종북 세력이 아닌가. 깜짝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갑자기 세력이 왜 나와? 사람 놀라게 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그만큼. 특검에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조차도 이건 정말 밝혀내셔야 돼요. 특검에서 그 박흥렬 경호를 경호실장 흔들려고. 불러서 아니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잖아요. 이제는 대통령이 사실상 예. 직무 정지 중이니까 실제 거기서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래서 대통령 그 순간 특히 보면 세월호 7시간에 분단위로 누가 들어갔는지 다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자료가 없다면 대한민국 경호실 없애야 돼요. 그런 게 없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없죠. 존재할 필요가 필요 없는 없어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청와대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검찰은 현재 그냥 경호실도 자기들이 그렇고.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한 것뿐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조리장은 그와 같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 최소한 황장수 소장인데 166번은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특검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수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황 소장님 제가 이쪽 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 뒤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렇게보다 소리 지르면 되지. 정말 갑자기 병력같이 정말 소리 질러요. 종북 세력 왜.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지 않게 조목조목 밝혀라. 그거 필요하죠. 송건범.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은 맞죠. 있을 수 없는 일은 맞는데, 맞는데 뭐 그리고 횟수 이것도 뭐 중요하게는 하겠죠. 한데 어쨌든 이번에 그 검찰에서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했죠. 정호성 녹음 파일을 10초만 털면은 촛불 해불된다는 이야기하면서 창구 대방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번에 그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창구 대방출을 했어요. 뭐 정호성 파일 뭐 236개, 그 안종범 그 전 수석 책 노트북 17건 대방출했는데 큰 것은 몇 개가 빠져 있거든요. 아니 그 창고 대방출하고 내용을 해야지 박스채 내놓으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내용물을. 그러니까 김기춘, 우병우 이 두 거물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넘겨버렸죠. 그러니까 손도 안 댔잖아요. 그런 거 또 지금 일부분도 지금 쭉 말씀하셨지만은 패밀리안이랄까 조리장과 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다르니까 다시 새로운 의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특검의 몫으로 넘어가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 그걸 한번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들이 내놓았는지 뭐 잘했다고 보시는지 한번 평가를 좀 듣겠습니다. 최순실과 정호성이가 2년간 통화 895번, 문자는 1197번을 주고받았다는 건데 2년간의 통화, 이건 뭐 집에도 이렇게 자주는 통화 안 할 텐데
이게 말하는 건 뭘까요? 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 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외교 자료와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팩스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네, 이걸 좀 간단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검찰 창고 대방출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 4년 68일 걸렸습니다. 검찰 수사는 종료됐고 자료는 특검에 넘어갔습니다. 놀러 다닌다고 하니까 순방 전에 대수비 수석 비서관회의를 좀 열고 하는 게 어때? 그러니까 네, 최 선생님 바로 엽니다. 정호성, 최순실 2년간 통화 895회, 문자 1197회. 최순실 2013년 3월에서 11월까지 청와대 행정관 차량 이용해서 10여 차례 출입했다. 태블릿 PC 최순실의 것이다. 그리고 취임 전 박 대통령, 최순실, 정호성 3자 대화 녹음 파일 11개, 5시간여 분량이 확보돼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통화를 1.3회 하고 문자를 1.7회 하고 비서관이. 그러면 누가 진짜 대통령이었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말한다고 보시는지 그야말로 간단하게 그냥 저 그림 네 번째 그림이요. 예. 이거요? 예. 예, 거기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가운데 누가 앉아 있어요? 이건 저희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지금 최순실이잖아요. MBN에서 정리했네. 아니요, 이거는 그 지금 그 그림이 카메라 각도에 따라 다르죠. 여기가 상석이잖아요. 대통령 앉으신 데가. 왜 그러세요? 책상을 갖다가 길이가 직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이 아니고. 그러면 뭐 최순실이 회의를 주재하네, 세 사람끼리. 뭐 저는 이상입니다.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그거 물어봤잖아요. 누가 진짜 대통령이나 해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지. 저희 그냥 사파 그려주는 분이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사파 그리는 분이 정확하게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거죠. 정치 평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파 그리고 있어서 차명진 의원이 그렸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양 의원님 그 말씀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진짜 이 정호성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소통이 다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주무르는데 어떻게 지금 이 정도 일을 통화 1.3회, 문자 1.7회로 국정을 다 농단할 수 있나요?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이 많이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불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은 아마 소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만 해갖고도 충분히 다 통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본다고 한다면 결국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더 있을 거다. 그거 보는 거죠. 제작진에서 그렇게 비꼬지 말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통을 다루려면 비꼬는 거죠, 저게. 정당한 지적이지. 그렇습니까? 더 있을 거다. 저렇게 이야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 두 사람 사이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과연 다겠는가? 폰은 더 없겠는가? 그다음에 메일로 보내거나 이런 이 디지털 파일로 보낸 게 없겠는가? 심지어 고영태가 그랬나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드 카피로 종이로 된 30cm 두께에 그걸 놓고 자기들끼리 회의도 했다. 그건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안봉근이하고 이재만이는 그러면 이 최순실과는 통화를 안 했을까요? 최순실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내 어디 있는데 빨리 아들 보내라. 태아가게 호텔에 있다. 그럼 와서 또 차가 와서 데리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봉근 비서관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런 통화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검찰이 지금 한 부분은 최소한의 저절로 놓은 걸 갖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 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억울하실 게 없는 게 안봉구가 이재만은 아마 저런 녹음을 안 남겨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봤어요. 이 두 사람 사귀나 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연락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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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실한 연락병이었다. 충실한 네. 연락병이었고 기록 남겼다가 네. 자기 올감에 자기가 잡힌 정호성이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만 비서관과 안봉근 비서관 입장은 배가 좀 아팠겠다.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이 밥을 따로 먹었다는 것이 한상훈 조리장의 증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은근히 배가 좀 아팠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권력 가까이 가면 그렇죠. 예. 초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호성 비서관에게 뭐 어떤 행사 일정 같은 거, 그 최 선생님 콤폰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랬는데 이것이 처음에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정도 하루에 문자와 그 통화가 하루에 3통, 다 합하면 하루 평균 3통 정도 할 정도 되면은 이것이 일상화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특별한 또 정호성 비서관한테 그 지시가 없어도 정호성 비서관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 최순실 씨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구도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 뭐 더 저희가 더 좀 조금 의문이 생기고 챙겨봐야 될 것이 대통령께서 왜 차은택 고영태를 그렇게 챙겼는가? 예.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차은택이나 고영태가? 근데 대통령께서 왜 꼼꼼히 챙겼을까요? 답이 있네요, 저기. 예? 최순실의 최측근이니까. 그걸로 답을 하시려고요? 뭐. 좀 그래도 깊이 있고 생각 좀 한 답 좀 내놓으세요. 예, 제가 판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은 현대차를 압박해서 최순실, 차은택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사에 71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KT도 큰 회사 아니에요? 거기다 68억 원 광고를 발주하게 합니다. 진짜 살만했겠어요. 광고회사 하면서. 대통령, 최순실, 김종, 안정범과 공모해서 그랜드 코리아 레저, 여기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더블루K로 하여금 여기 선수들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먹고 살만하게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챙겼을까요? 저희 뉴스와이드 단독으로 고영태와의 인터뷰한 내용 오늘 다시 한번 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처음에 제가 집에서 잠도 못 잤어요. 어떤 공격이 들어올까, 어떤 말이 들어올까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갔는데 사람들은 뭐 어떻게 소신 있게 얘기한다지만 저는 그래요. 뭘 소신 있게 얘기했냐 이거야. 이거는 소신 있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고 저 답답하고 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거짓말하는데 그것도 짜증났고 저는 어제 다 솔직히 짜증났어요. 어제 옆에 다 알고 있고 다 나와 있는 건데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짜증났지만 그건 말씀드려 저는 진짜 힘없는 민간이에요. 그냥 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야 그렇게 됐는데 쟤한테도 뭐 하나 엮어버려. 이러면은 그냥 여러 명이서 쟤도 이런 일 했어요 하고 엮어버리면 저도 엮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세상에 지금 현재 이뤄진 일이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옆에서 지금 경험을 했었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에이 설마 그러겠어. 설마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정보를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저는 빨리 이 사태가 이게 세상에 알려지고 빨리 이 사람들이 다 풍지박살이 났으면 좋겠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에 제가 제보를 하려고 했고 알리려고 했고 그 안에 숨어서 그들을 속여가면서 진짜 신복인 마냥 있으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그 일을 수행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모든 정보를 더 자료를 더 뺄 수가 있으니까. 그걸 2년 동안 작업을 했던 사람인데 어떤 모욕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그 자료 때문에 버텼는데 결국은 그게 정보 유출자로 알려져서 저는 정확하게 잘렸지만 뭐 청문회 나가서 얘기하고 저희 제작진하고 또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여러 얘기들이 좀 쏟아났습니다만은 송건보 부장님부터. 예,
대통령이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너무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특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 최순실 씨 일이라면은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최순실 씨가 또 아끼는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이 곧 그 대통령의 사람이 돼버린 그런 구도가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어떤 광고를 몰아주기나 인사 청탁이나 이런 것도 그 기업체 인사 청탁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그 고영태 씨가 그 경기춘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을 안 이후에 불과 몇 달 사이에 문광부 장관 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이것을 일제히 소개를 했는데 바로 그대로 차은택이가요? 예, 차은택 씨가 바로 그대로 그 임명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그동안 허술했고 인사 시스템이 허술했고 또 뭐 사실 지금을 소개시켜준 차은택 씨가 그렇게 장관 인사에까지 관여할 만한 어떤 식견이 있다든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런 자들에 대해서 놀아놨다는 게 기가 막히죠. 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역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최순실이 생각보다 인맥이 넓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한테 부탁한 사람 딱 2사람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저 사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 게 있어요? 그 차은택이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면 탄핵 소추안 거기 보면 대통령이 챙긴 사람은 최순실을 통해서 최순실의 부탁을 받아 챙긴 고영태와 차은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차은택이 소개한 사람은 뭐 나머지 여기서 또 가지를 또 쳐나가는 것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영태와 차은택에 대해서는 아마 최순실이 각별한 어떤 신뢰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챙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의 최측근이니까 박 대통령이 챙긴 건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람... 저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자신은 모든 것을 나누는 사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의, 식, 주. 주도 뭐 보면 달성에 출마했을 때 같이도 살고 그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또 아플 때 또 뭐 불편할 때 또 언니 집에도 가고 또 무엇보다 또 재정도 사실은 좀 나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태민이 옛날에 박 대통령을 팔아서 70년대에 거두었던 돈 그리고 또 유경재단에서 또 이렇게 했던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니께 내게 없는 이런 상황까지 좀 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했다고. 최근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난 전직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이런 그 대통령이 이런 최순실 주변의 민원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아니 당신들은 국회의원 할 때 민원 해결 안 해줬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청와대 인식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뭐 그 말이 진짜 그러니까 그게 답이네. 답이네. 저 양 박사는 일심동체 뭐 지금 그 황 소장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일심동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머리는 최순실, 몸은 박근혜 이렇게 일심동체로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정스럽게 자꾸 들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재정까지 같이 공유할 정도의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일심동체로 살았다고 하는 그렇지 않다는데요. 대통령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최순실은 시녀 같은 사람이다. 이거 뭐 내일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인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자괴감과 비애를 느낍니다. 혁신과 통합연합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조장된 새누리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고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서며 해당 행위를 한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사태로 향도를 잃은 보수의 대통합을 위한 제 세력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일단 저 루비콘강 건넌 이렇게 맞아요? 걷는 거예요? 루비콘강 건넌이 루비콘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박지원 의원 생각나요. 연초에 보면 저 오늘 루비콘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박지원 의원이 또 좋은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뭐라고요? 분당도 해본 놈이 분당한다고요. 그 해본 사람이로. 아니 정확히 워딩이에요. 그때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더 와닿더라고요. 그게 분당도 해본 놈이 분당하는 것이지 그 아무나 분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금 더 좀 사족을 달자면은 이념 집단이 아닌 이익 집단인 새누리당에서 앞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놔두고 실제 보면 누가 풍찬 노숙하러 겨울 들판에 나가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집에서 세대결이 계속된다. 그리고 전망은 어느 쪽이 이겨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나중에 보면 부부싸움 똑같다니까 대판 나중에 반짝고 누가 붙이고 이기고 진 사람도 없이 서로 화해하고 삽시다로 갑니다. 삽시다로 가고 꼭 이 얘기는 해야 되는 게 아까 마무리. 박준선 의원이 그 썩은 고래 비유를 들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생선을 갖다 얘기했는데 고래는 생선이 아닙니다. 포일입니다. 중요한 지적이. 저는 올해 반대 의견. 말씀하세요. 끝까지 안 갈 것이라는 의견. 지금 당장이야.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565억 원의 그 당 재산. 그다음에 또 당원 302만 명, 진성당원 38만 명. 그렇죠. 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다 썰어져가는 집이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 집은 두 가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챙겨 나올 것도 많고. 챙겨 나올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거처가 있어야 되니까는 있는데 결국 나중에 대선 국면에 들어가고 박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 귀국하고 또 이렇게 정계 개편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 상태로는 지금 뭐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그대로 이 한 지붕 두 가족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 정권 재창출도 어렵고 이 상태로는 각 국회의원 개개인도 어렵죠. 그 같이 해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대선 국민이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시점에 정계 개편이 있을 때는 분명히 갈라질 걸로 저는 보죠. 황 소장. 근데 루비콘 강이요. 강이 아니라 가보면 또랑입니다. 폭이 1m밖에 안 돼요. 물폭은요. 그냥 금방 4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건넌 것 같죠. 그래서 루비콘 강 건넜다가요. 또 금방 건너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신발 신고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많이 해보셨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시겠지? 그래서 루비콘강 건넜다는 사람은 다 뻥쟁이들입니다. 그래서 풍천노숙 체질이 아니라서요. 저렇게 뭉개고 있는데 결국은 비박이 지금 친박을 못 밀어내고 나가서 제3지대 개헌용 정당을 창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 대선이 임박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헌재 판결이 내리지면 2달 만에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헌도 안 되고 결국은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임기 줄이고 개헌하겠다 이야기하는 정도에 머무는 그 후보가 아마 또 많은 그래서 이제 반기문 옹림용 정당이 될 거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러면 친박 비박이 갈라져서 대선을 따로 치르느냐? 전 또 그러지도 않을 거라 봅니다. 루비콘 강이기 때문에. 양문석 의원은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탄핵할 때 샤이 친박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중에 숨어 있는 친박 세력들이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 비박이라고 하더라도 그 오히려 탄핵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그 분석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샤이 비박이 많았던 거죠. 20여 명이 그 더하면서 2, 3, 4를 찍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예측들이 언제 그 결정적으로 변화하느냐면 7일 뒤입니다. 어쨌든 원내대표가 오늘 그 사임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7일 안에 원내대표를 재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 원내대표를 친박이 세워내느냐 안 그러면 원내대표를 비박이 세우느냐 이 상황을 보고 비박이 전망은 손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수주의자들이 저보다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제 남경필 지사하고 김용태 의원하고 해갖고 탈당파 10명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기자회견 중에 그중에 한 명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을 하고 새누리당 직전 당원이었던 박준선 의원이 있습니다. 전 의원인데 이 양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현재 새누리당은 헌집, 부서진 집 문제가 아니고 썩은 고래다. 썩은 고래라고 그 비유를 하면서 한때 과반수 여당 그리고 여전히 덩치 큰 고래지만 철저하게 썩었다. 눈알
머리 뼈속까지 썩었다. 썩은 생선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현재 새누리당을 아주 격렬하게 이제까지 나왔던 수많은 표현들 중에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보수 진영의 멤버였고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썩은 고래, 눈알, 뼈 뭐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했네요. 썩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썩었다고. 이 정도의 그 상황을 분석하는 예리한 보수주의자들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 감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비박은 적반하장의 전술, 적반하장의 전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기들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국정농단의 방관자 또는 조력자 또는 부역자 역할을 했는지 알아. 알면서도 줄줄이 앞으로 다 잡혀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청원, 윤상현, 최경환 이 세 사람은요.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그건 뭐 재판 결과 봐야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까지 아무도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이 현 체제가 무너져 버리면 이분들은 검찰 소환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정현 대표 아시다시피 방송법 위반으로 시민사회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핵심 4명이 다 검찰의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러한 물적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다. 이랬었을 때 자기들은 반드시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이 당권을 쥐고 가야 되는 사안이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가 벌써 3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아니고 뭐 다른 분들도 뭐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계속 있어요. 새누리 얘기. 그 다음 장에서. 그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 장에서 질문 먼저 드릴게요. 자, 새누리당은 왜? 그럼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다 썩었대잖아요. 그럼 냄새 나면 서로 도망가야지. 절대 안 가요. 서로 나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당에 그대로 남아서 당계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일관되게 드렸으니까 그 노력을 할 거고요. 뭐 일부 의원님들이 모여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상은 답할 게 없습니다. 탄핵 와중에 있었던 행보를 해당 행위라고 어제 규정을 하던데. 그분들 어제 모여서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민심을 상당히 거스르고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해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합시다. 새누리당 안에서 지금 친박이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데 친박이 혁신한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지금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이고 장 본인인데 친박이 혁신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친박은 혁신을 위해서 물러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친박이 혁신한다는 것을 모순이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친박은 혁신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1분이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당 비상시국 회의에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어제는 특히 성명을 통해 당 지도부 즉각 사퇴 및 대대적 인적 청산 요구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당을 편가르고 분열시키고 당을 파괴한 주동자가 있는 비상시국회의가 지도부를 즉각 퇴진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5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7번째 촛불 집회가 있었고 다시 월요일입니다만은 좀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죠. 우선 이인재 전 의원이 저희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권 도전 의사를 처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관저 근무를 명받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종용 금융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고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안정이 돼 가는 듯한데 한편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 사퇴했고
집안 싸움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새누리당 사정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친박, 해당 행위, 비박, 친박, 팔적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가라고 지금 이건 뭐 이미 수위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서로 나가라고 하는 속내가 뭡니까 지금? 탄핵 전국 주도권 싸움, 친박 대 비박, 네가 가라 하와이. 자, 친박 팔적, 최순실의 남자들은 당을 떠나세요. 비박이 말하자 친박이 도대체 누가 누굴 청산한다고? 자, 친박 국민의 저항, 당에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지. 김무성, 유승민이 중대 해당 행위자 아닌가? 친박, 비박, 최순실 방패막이한 친박 나가라. 그리고 친박 모임, 반혁신, 반통합 노선을 국민이 납득하겠나? 가소롭고 뻔뻔하다. 유승민 등 비주류가 당대표를 나가라고? 참으로 가소롭고 뻔뻔스러운 사람들이다. 친박, 구당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정진석, 가결 전날 회동 때 20분간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용태, 남경필, 이건 대통령께서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셨다.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김용태, 남경필 탈당했죠. 적골 보기 싫어 진작 나와 신당 창당하기로 했죠.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새누리 곧 이혼할 거예요. 와, 서로 치부를 까발리는 극단적인 이혼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누가 먼저 짐을 쌀까요?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 친박 지도부의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그리고 친박 주동세력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국민의 준엄한 촛불 민심을 우롱한 자 김진태 이상 8명은 즉각 당에서 떠나주길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는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후한 무치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하는 막장 정치의 장본인들입니다.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직책과 언행과 처신을 돌이켜보면 현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자 배반과 영민의 주인공들입니다. 뭐 동원 가능한 얘기 다 뭐 나오는 것 같아요, 송광호 부장님. 예, 이거 같이 당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네. 예, 그 발언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총선 때부터 정신적인 분당 상태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은 네. 지금은 저 정도 감정이 격화되면은 서로 뭐 같이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게요. 예, 특히 뭐 무슨 뭐 살생부를 이야기하듯이 8명을 이야기하고 또 전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뭐 배신과 배반의 아이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에 뭐 일단은 그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우선은 지금 친박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당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 안에서 어쨌든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뭐 비박 입장에서는 뭐 그 헌재가 이것을 인용할 거다 이렇게 믿고 서로 지금은 일단 기싸움에 들어간 상황이죠. 예. 그 뭐 황태현 평론가님 이거 언제 끝나요? 세우면 사실상 그 당권을 장악을 함으로써 분당의 가능성은 좀 작아지고요. 그렇겠네요. 친박이 원내대표를 세우면 분당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게 현실적이다. 요 현실이니까 7일 뒤에 대체적으로 분당이냐 그대로 가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 저는 뭐 전망을 하면서 이런 말을 써봤습니다.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속담을 써봤는데요. 청명하고 한식은 하루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루 뒤에 준 거나 뭐 결과는 똑같다.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친박과 비박의 세대 대결은 결국은 뭐 벌써 게임은 정해져 있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결론은 정해져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친박이 더 이상 버틸지 힘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뭐 이 여론을 친문들을 보면 지금 사실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제 친박계 50명이 밤에 모여서 김무성,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당 떠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모 신문이 그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부끄럽다, 죄송하다 그런 말이 그쪽 사전에 없는 모양이다.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였는데 저는 지금 앞서 샤이 비방 말씀하셨지만 저는 샤이 보수층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당내의 그 세력 분포를 본다고 한다면 친박과 비박이 균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당 밖을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지금 새누리당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전통의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그게 친박도 나가라. 물러나라. 아니 친박이 이 선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래야 지금 이제 닥쳐오는 조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보수 세력들이 한번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나마 버틴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 문제가 아니냐. 그 게임은 벌써 결론은 정해져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친박 지도부가 사퇴 않고 이정현 대표 얘기로는 21일 사퇴 약속은 나만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그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준비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제가 12월 21일 날 당의 화합과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년에 중대한 정치 일정들을 원만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당대표를 물러나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제가 물러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황영철, 유승민 도대체 그분들이 이정현보다 이 당에 와서 뭘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감히 현직 당 대표를 축당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발표를 합니까? 이것은 정말 아주 가소롭다 못해 정말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말 그건 너무 뻔뻔스럽고 가소로운 그러한 짓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아주 정말 그것은 제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준비된 판넬 좀 읽어드리고요. 이정현 대표가 21일 사퇴 약속 나만 해당한다는 의도를 좀 질문을 드리고 장을 지진다던 이정현 비상구가 있느냐. 11월 20일에 필요할 때는 업어달라 애원하고 어려운 처지가 되니까 등을 발로 차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1월 30일 야당이 탄핵 실천하면 손에 장 지지겠다 내기를 하자. 그리고 12월 8일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 탄핵안을 중지시켜야 돼요. 12월 9일 탄핵 가결 내 책임 공백 메울 장치가 마련되면 사퇴하겠습니다. 오늘 친박 팔적을 나가라고 뻔뻔하고 가소로운 짓이에요. 이장우 친박계 김무성 유승민 인간 이하의 처신 정말 비박계 최수신의 남자들 당 떠나라. 그래서 장은 언제쯤 지지나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김무성 황태선 평론가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 김무성 대표가 오랫동안 대선 주자 1위 하지 않았습니까? 1위 했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당내 뭐 조직력이나 세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박계가 쉽게 뭐 당권 잡는 거 아니에요? 의원이에요. 의원수예요. 의원 숫자로 봤을 때 세는 친박이 지금 비슷해요. 비슷해요 지금 비슷해요. 중도 빼고 보면은 나면. 김무성 전 대표가 그야말로 뭐 대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 그러면 이거요. 꽤 가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현재 결정 날 때까지 이러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현재 결정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그렇게 뭐하고 난파선의 키 잡기라고 그랬어요. 키. 있잖아, 키. 난파선에 키 놓고 빨리 어디로 가버리는 게 낫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보면 의원들 128명 의원들이 다 각자의 정치 생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들 정치 그만두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다면서요. 뭐 565억인가 있다. 뭐 그건 뭐 당의 자산도 있고 또 보면 국고 보조금도 있고 등등등 대략 한 1,000억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박 입장에서는 아니야 곡간 열쇠는 내가 주고 있어. 네, 그거예요.
그리고 비대위 구성에도 우리 중심으로 비대위 구성하고 우리가 비대위 구성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하든 우리도 하면서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좋다. 진골성골이라 치자. 예. 그러면 너희는 뭐냐? 육두 보면 되지 않느냐? 예. 그동안 박근혜 이번 4.13 총선에서 우리가 그러면 X 묻은 개라고 치자. 너희는 겨 묻은 개는 되지 않느냐?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느냐? 라는 것이 아마 친박의 입장인 것 같고. 하여튼 난파선에 조금 보물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고. 네가 내리라고. 그리고 아까 저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아까 누가 보면 이혼 얘기하던데요. 예. 이혼. 새누리 곧 이혼할 거예요. 정장선 의원이 이혼을 안 해봐서 그래요. 이혼하려면요. 대판 싸워야 됩니다. 죽기 살기. 이혼 앞둔 부부들 싸우는 거 보세요. 곧 보면 살인 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살인 날 것 같다니까요. 그 정도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근데 실제 거기에서 이혼에 이르러서 도장 찍고 다음에 재산 분할하고 양육권 정리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나머지 죽기 살기를 싸우다가 나중에 월급에 반짝은 몇 개씩 붙이고 상태에서 그래 좋은 게 좋다. 애들 보고 살자. 애들 보고 살자. 야, 그 가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이거 쪼개봐야. 빨리 결론을 내주세요. 이혼을 안 한다고요? 결론은 가고 있잖아요 지금. 드라마틱하게. 이혼으로 간다고요? 이혼을 못 간다고요. 이혼은 못 간다는 얘기가. 전 이혼은 못 가요. 황장 소장 보기에는 저는 못 가요 이혼? 저는 이혼 갈 거라 봅니다. 근데 지금 왜 저런가 하면요. 친박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습니다. 더 떨어질 것도 없어요. 갈 때까지 간 입장에서 이제는 뭐 주변의 시선이나 그다음에 뭐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됐으니까 상대편을 향해서 배신, 패륜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판만 이걸 우리가 지키고 끝까지 버티자. 5%라도 지지를 갖다가 확보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대선 가게 되면 짧게는 보면 여야 차이가 지금은 많이 날 것 같지만은 대선이 또 막상 진행되다 보면 근소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 5%를 얹는 부분이 필요해서 거기에서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사면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또 훗날 우리를 갖다가 전부 정계 은퇴시키려는데 지금 8인이니 뭐니 해가 순실의 남자라고 그냥 우리도 또 사는 수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비박도 문제가 있는 게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뭘 개척해서 성부수를 건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하도 웰빙들이라가 추운 데 가서 비닐하우스 집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기는 싫고 집 좀 비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보따리를 쌀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표를 모실 수도 없고 천막당사로. 참 힘든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차지원 교수 보시기에는요? 뭐 원래 이런 그 상당한 싸움이 벌어지면 원래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적장의 수급을 먼저 따와야 됩니다. 그럼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장의 목을 따오면 이제 그게 끝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 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을 원래 KY 체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 말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유출 배우로 지목된 사람이 두 사람 아닙니까? KY 체제. 끝까지 KY네. 네, 그렇죠. KY 체제가 결국 배신자라는 거죠. 이번에도 배신을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신자 낙인을 찍어서 이 소위 말하는 비박계의 리더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하겠다는 거고요. 반대로 비박의 입장에서는 망당자. 이게 뭡니까? 이 친박 오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딱 떠오른 말, 얼사오적 말 떠오르지 않습니까? 얼사오적이 뭡니까? 이완용을 비롯한 이 매국자들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빗대는 거죠. 결국 우리 당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망당자들이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비박계 입장에서는 친박의 그런 이 아주 핵심 8인을 이 일종의 망당자로 이제 지금 낙인을 찍어서 서로의 이제 수급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게임은 양상은 뭐 이렇게 상당히 비등하게 보입니다만은